이상호 기자님 한번 하십시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 먼저 하고 하십시오. 네, 네. 우리 이상호 기자님. 네, 취임 100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네, 짧게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한항공 85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20년 1월에 대구 MBC에서 미얀마 앞바다에서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미얀마 전국도 다소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 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에 조만간 또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동반 수행 기자분들 비용이 너무 비싸던데요. 이번엔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게 또 물가 영향과 환율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돈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는 한 몇백만 원 한 줄 알았거든요. 한 400만, 한 3, 400만 원 하나? 생각했는데 그거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건 제가 네. 대변인한테 검토하라고 시켜놨습니다. 네.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빨리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뭐 마무리 발언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스피커도 지금 왔다 갔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20개, 네. 20개 넘겼어요? 네, 20개 됐습니다. 네. 딱 20개예요? 21개. 21개. 네. 네, 제가 네. 저번에 정리삼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번에 제가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 여러분들의 취조에 응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끌려온 게 아니고 저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질문에 기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렸으니까 말이 너무 길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고가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은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 열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그 프레스 개걸이라고 처음 듣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엄청나게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집안에서는 서로 막 찢고 볶고 싸울 수도 있지만 집안을 벗어나서 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우리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지요. 정략적으로 서로 다툴 여지도 많습니다. 뭐 다툴 건 다투되 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함께 해야 될 일들, 공통의 과제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살만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돼야 아이도 낳고 미래도 꿈꾸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 만드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는 정말 많고 늘 시간은 부족한 듯합니다. 향후 5년 진짜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오늘 좀 손에 잡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러셨길 바라며 대통령님께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 안보, 민생, 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조만간 유엔 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언론인들이 박수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의견을 이 회견 직전까지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은 총 2개, 이렇게 A, B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A와 B 하나를 선택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대통령님? 저 선택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는데. 네, 이지선답니다. 하나 골라주세요. 그냥 골라주시죠, 사회자가. 제가요? 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B 선택하겠습니다. 네, 전우수 부대변인 읽어주세요. 네, 2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런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이게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